하지만 이 이후에 주가는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물려도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을지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을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PBR 순자산, 즉 자본 총계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바로 PBR이에요. 자본 대비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 받고 있느냐, 이 기준에 대한 지표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20년 동안 PBR 0.9배 아래로 떨어진 게 딱 2번이었어요. 자, 이게 PBR 밴드입니다. 이거는 주가. 이 2번이 언제였냐? 바로 이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발생 때까지 딱 이 두 차례였어요. 각각 PBR이 0.81배, 0.63배였는데 물론 이 0.9배에서 한참 더 떨어진 수치긴 하죠. 하지만 이 이후에 주가는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물려도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었다. 그럼 코스피의 PBR이 지금은 몇 배일까요? 이 라인이 0.9배 라인, 주가는 이 위에 살짝 올라와 있어요. 현재는 약 0.96배. 그리고 현재의 기준에 코스피 PBR 0.9배 라인은 여기에요. 약 2,500포인트. 정확히 따지면 약 2,51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바로 0.9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2,500포인트 구간, 코스피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지지저항 라인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 있죠. 0.96배.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싼 구간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 2022년 후반, 10월달, 그리고 23년 초반 이 바닥 구간, 이때 PBR은 0.82배였어요. 제가 이 당시에 S&P 500의 PER과 함께 코스피 PBR 0.9배 말씀을 드리면서 물려도 살아나는 구간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3년의 최저점 바로 0.83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밸류만 따졌을 때 이 부근에서 잡았는데 더 떨어진다 라고 할지라도 주가는 이렇게 튕겨 오른다는 거예요. 튕겨 올라간다. 이 아래에서 사면 코스피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방이 비교적 명확하게 열려 있습니다. 추세가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추세가 나왔을 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패턴이다.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승파동의 종점인지 혹은 여기가 상승파동의 종점인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여기가 처음 상승파동의 종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한 파동이 나갈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파동이 나가더라도 거기에 첫 파동인 이 파동은 그 과정에 나타나는 조정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평균 PBR 0.9배 부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 비쌀 수 있는 구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까지 온다면,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혹은 그 아래 자리를 준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자리예요. 여기를 깨기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지 0.9배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2515, 20 구간, 이 구간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증시 대기자금이 역대 최고입니다. 작년 1월달 CMA 계좌의 잔액 58조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일까? 불과 1년 만에 CMA 계좌 잔고 76조 원입니다. 18조 원이 증가했는데 31%가 증가한 수치예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증시 대기자금은 주가가 떨어지면 싸지면 사겠다는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자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 자금으로서의 성격,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미증시보다 덜 오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죠. 이런 급등 구간에서는 사실 개미들이 따라 붙기가 쉽진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역대급 탐욕에 젖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동 자금이 많이 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자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실제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1년 만에 18조 원이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31%.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주가가 더 빠져준다면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환율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빠진다. 현재 환율 1321원인데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횡보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추세 상단이죠. 빠져줄 수 있다. 1300원 초반 부근까지. 그럼 이 구간까지는 증시도 반등해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게 여기서 하락이 바로 오기보다는 반등이 한 번 더 왔다가 그 다음 빠져줄 가능성, 몇 주 정도 횡보죠. 코스피도 몇 주 정도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올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많이 크게 뺀다기보다는 여기 굉장히 강한 지지이자 심리적인 방어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어느 정도 몇 주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320원, 1300원이 넘었다고 위기다,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출 기업이 많은 국내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출 기업의 환차익 구간,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수출해서 팔면은 지금 1300원이나 받아요.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짜리 물건을 하나 팔면 1000원 받죠. 가만히 앉아서 320원 매출이 더 발생한다, 환차익을 보는 중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든지 LG엔솔, 현대기아차, 2차전지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수출이에요. 국내 기업이 나쁘지 않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증시 상승에 모멘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환차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영향 때문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똑같이 움직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영업이익 2023년 잠정 실적 6.5조 원, 19년부터 28조 원, 36조 원, 51조 원 어마어마하게 계속 되다가 한 자릿수로 고꾸라졌죠. 근데 사실 2023년부터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이건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였어요. 1분기에 0.6조, 2분기 0.7조 이런 식으로 이미 바닥이었기 때문에 예정돼 있던 실적이다. 이거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과민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분기가 1, 2, 3, 4 지나갈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당시 6.3조 원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때 이후로 처음 보여주는 한 자릿수 영업이익이다. 물론 좋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반도체 붐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디램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낸드도 9월달, 8월달 이쯤부터 9월달부터 다시 올라가죠. 낸드, 디램 가격이 전부 다 고개를 쳐들고 있다. 특히 디램 분야는 본격적인 흑자 구간에 지금 돌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과 낸드 모두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재고는 감소하고 있다. 명확한 메모리 빅사이클의 초입, 턴어라운드 구간 초입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2023년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2024년 올해와 내년 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미래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실적이 나빴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깎여 나가는 이 하락 추세를 반영해서 이미 한 차례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선반영이 된 거다. 중요한 거는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 메모리 사이클의 초입, 이것에 선반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 증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몇 달 전 박스권 구간에 비해서 21%나 올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줬다. 그리고 PER이 26배인데 아주 비싸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죠. 왜냐하면 PBR이 자본분의 시총이라면 PER은 이익분의 시총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 S&P 500 평균 PER이 장기 평균이 약 16에서 18배 정도. 물론 지수보단 비싸지만 성장속도, 이익의 가파른 성장속도 대비해서는 무난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30배, 40배 넘을 때도 있었는데 이익 추정치가 급증하면서 PER이 확 낮아졌다. 엔비디아의 의미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산업, AI 산업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밸류도 아주 높진 않다.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속되는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이 실적 상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증시가, 지금까지 S&P 500 상승이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끌고 왔죠. 그만큼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다. 이게 지수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요 자리에서 지금 꼬꾸라졌는데, 얼마 전 테슬라 영상에서 이 구간을 넘으면 빠르게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휩써주고 내렸어요. 중요 자리에서 일부러 돌파하는 척하면서 내린 거죠. 똑같이 엔비디아가 21% 상승한 구간에서 테슬라는 21%가 빠졌다. PR은 61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싸다 높다 이걸로 평가하기보다는 PEG,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냐, 이거 대비한 PER의 비율, 이걸로 보는 게 적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캐즘 구간, 경쟁이 심화되는 구간에 와 있고 이익 추정치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밸류도 사실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악재, 여기에 대해서 하다 못해서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까지 수급적으로 좋진 않았는데 사실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같은 지수 안에서도
그리고 똑같은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이런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잘 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어쨌든 지금 미 증시를 이끌어가는 거는 AI 관련주다. 어쨌든 AI 관련주 중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일부 구성에 끼워 넣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도주란 거는 산업의 실적, 실제 이익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실적 상승은 주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주가 상승 시나리오, 해답은 국채금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보고 오시고요. 지금 여기서 국채금리가 5%까지 육박했다가 3.8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4%까지 올랐다. 근데 여기서 국채금리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여기서 그냥 지속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일부 빠져줬다가 재반등, 그리고 재차 하락.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계속 쭉 이어지거나 반등하는 척 하다가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미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 조정 이후에 국채금리의 급락이 떨어지고 증시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국채금리 결국 경로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하락한다는 거예요. 최종 종점은 하락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국채금리도 결국 서울을 갈 거예요. 증시 또한 서울을 갈 것이다. 국채금리의 하락은 곧 증시의 상승이죠. 다 같이 서울 구경 한번 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국내 코스피 2500포인트죠. 이 인근 혹은 그 아래, 이 아래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근 그리고 그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잡는다면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다. 저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에 다가와 간다. 이 자리를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국채금리는 미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환율이 국채금리와 다르게 이런 박스권 횡보 후에 수렴 뒤에 빠져주는 모습이라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조정폭이 나오더라도 사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기간적으로 출렁이고 그 다음 상승해 줄 수도 있다. 환율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코스피는 여기서 박스 친 후에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전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걸러 들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장기입니다. 장기 추세. 결국 환율이 저점을 깨러 갈 것이다. 1200원 깰 거라는 거죠. 여기서 100원이 더 떨어지면 코스피 주가는 어떻게 될까?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법이 있죠. 하지만 그 기법들의 본질 또한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싼지, 그리고 싼 구간에 왔을 때 쌀 때 살 수 있는 현금 비중, 그거는 결국 비싼 구간에서 현금화를 시켜둬야만 쌀 때 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수익금이 이렇게 쌓이겠죠. 내 기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올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을 거예요. 여러 자산들이 있죠. 여러 자산군에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탄생할 걸로 보이는 한 해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좋은 기회를 잘 꿰차시는 상생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